원자재 슈퍼스퀴즈가 온다. 일단은 슈퍼스퀴즈가 뭐냐? 뭐 쉽게 말하면 공급 대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대표적인 게 뭐 허니버터칩, 뭐 기억나시죠? 뭐 아니면은 또 뭐 있었죠? 먹태깡. 이거 아직도 없던데. 먹태깡 저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포켓몬빵, 그죠? 포켓몬빵. 이런 공급적인 대란이 나는 거죠. 그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모자란 이를 우리는 스퀴즈라고 불러요. 스퀴즈가 원래는 약간 쥐어짜다 뭐 약간 이러한 뜻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막 쥐어짜도 안 나온다 뭐 약간 뭐 그런 의미에서 스퀴즈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원자재 슈퍼 스퀴즈라는 거는 원자재의 엄청난 거대한 역대급 공급 대란이 온다라는 제목이고요. 이 내용은 HSBC 은행 여기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폴 블록삼의 이분의 이야기가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동안 세계 원자재 시장이 슈퍼 스퀴즈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포문을 여시는데요. 대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원자재들 뭐 금이든 은이든 뭐 구리든 석유든 이러한 원자재 시장이 다 같이 슈퍼 스퀴즈 상태에 있게 될 건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자재 슈퍼 스퀴즈는 수요의 강력한 증가보다 공급 제약으로 인해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입니다. 만약 공급 제약이 원자재 가격 상승을 초래한다면 글로벌 성장에 있어서는 매우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슈퍼스퀴즈로 인한 가격 상승은 경제에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 기후변화, 녹색 에너지 전환에 대한 투자 부족 등의 요인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을 높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원자재 슈퍼스퀴즈가 사실 슈퍼스퀴즈까지는 아니고 스퀴즈 같은 것들은 종종 있어요. 특히 이렇게 이제 공급적으로 조절하기 되게 어려운 쪽이 그렇거든요. 예를 들면 석유 같은 경우에는 오펙 국가에서 이제 뭐 증산을 하거나 감산을 하거나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진짜 가격이 미친 듯이 치솟는 게 과거에는 있었지 최근에는 좀 일어나기가 쉽진 않단 말이죠. 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일어나지만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이건 이제 니켈 가격이거든요. 여러분 재작년에 니켈 이 거래정지 사태 기억나시나요? 니켈이 이 공급 대란이 일어나니까 진짜 가격이 이렇게 치솟아요. 왜냐면 니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부분에서 완전히 필수재거든요. 얘가 없으면 아예 물건의 생산 자체가 안 돼버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그 필수재인 성격을 띠는애면 가격이 뭐 4배가 오르건 10배가 오르건 써야 돼.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공급 대란이 일어나면 가격이 이렇게 미친 듯이 치솟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사건 때문에 이전에 왜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엔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물론 이걸 미리 알고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이 가격에서 롱에 배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 진짜 어마어마하죠. 그 사람들 수익이 진짜 막 수백 배일 텐데 근데 이 그 상품 거래를 담당하는 LME에서 LME면 이제 런던 귀금속 시장이죠. 런던 금시장에서 거래 자체를 일단 정지시키고 그 다음에 강제로 거래를 취소시켜버리는 그러한 행동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뭐 자유경제 시장에서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저는 좀 의아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이러한 원자재 스퀴즈라는 것 자체는 특히 다른 쪽보다도 원자재 쪽은 꽤나 자주 있는 일이다. 그런 이유 자체가 왜 그러냐면 바로 수요가 갑자기 급증해서가 아니라 공급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원자재들 중에서도 공급적인 제약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애들이 있어요. 근데 공급적인 제약이 강한 놈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공급 제약이 강한 놈들은 스퀴즈가 한번 튀면 가격이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단 첫 번째 조건은 공급을 쉽게 늘릴 수 없어야 돼요. 예컨대 뭐 금 같은 거를 예를 들 수도 있겠지만 금은 근데 산업재로 좀 많이 안 쓰이니까 이제 스퀴즈가 발생하는 일은 많진 않거든요. 스퀴즈가 발생하긴 쉽지 않은데 어쨌든 첫 번째 조건으로 예를 들긴 좋아서 금 같은 경우에는 한번 생산을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실제로 금이 나오는 건 한 10년 뒤에요. 왜냐면 땅을 탐사해야 되고 그 탐사하기 전에도 여러 가지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도 되게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받아서 탐사하고 부지를 매입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인프라를 깔고 그 다음에 채굴한 다음에 정제하고 그제서야 이제 시장에 나오는데 이 모든
과정이 10년은 걸린다. 그래서 실제로 금은 이제 채굴되는데 10년이라는 엄청난 텀이 있다 보니까 스퀴즈 같은 게 한번 터지면 진짜 장기간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 가격 보면은 막 오를 때 10년 내내 오르거든요. 항상 그래요. 항상 오를 때 막 10년 내내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근데 금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수요 증가와 공급 제약이 같이 빵 어우러지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예를 들면 이런 니켈이라던가 뭐 아니면은 은이라던가 이런 애들은 스퀴즈가 터지면 진짜 엄청나다. 물론 은도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단기간 내에 막 니켈처럼 막 진짜 이렇게 미친 듯이 치솟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얘도 거의 10년 내내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뭐 요즘은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요즘은 진짜 이런 느낌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좀 달라지긴 했는데, 뭐 여하튼 그래서 원자재들은 이러한 슈퍼 스퀴즈가 좀 흔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래서 이런 스퀴즈가 왜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슈퍼 스퀴즈가 왜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요인으로는 정치적 불확실성, 기후변화, 녹색 에너지 전환에 대한 투자 부족 등의 요인이 있다. 그래서 뭐 기후변화, 예를 들면 요즘에 막 엘니뇨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뭐 다양한 기후변화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일종의 기후 위기까지도 우리가 고려하는 게 있다 보니까 농업 생산량이 들쭉날쭉하다. 진짜 한치 앞도 예상할 수가 없어서 그러한 게 이제 공급적인 대란으로 일어나기에 딱 좋다는 거. 그리고 녹색 에너지 전환, 그러니까 이런 기후 위기를 대비해서 우리가 기존의 화석 연료를 쓰던 걸 전기 에너지로 바꾸자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 전기 에너지 쪽에 유독 많이 사용되는 그런 원자재들의 수요가 급증할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 이 원자재들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엄청난 규제를 받다 보니까 생산량 자체는 줄어들 거고 공급 자체는 줄어들기 때문에 공급 제약에 대한 가능성은 커지고, 그 중에서도 에너지 전환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뭐 니켈이라던가 뭐 구리라던가 은이라던가 이런 애들은 이제 심지어 수요 증가를 입으니까 뭐 진짜 슈퍼 스퀴즈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또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 정치적 불확실성, 뭐 예를 들면 지정학 위기 같은 것들이죠. 밑에서도 나오지만 이렇게 홍해 후티 반군이 공격하는 거,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무역망이 아주 꼬일 대로 꼬였다. 막 안전자산 선호 현상 뭐 이런 건 떠나고 무역망이 아주 그냥 제대로 꼬여버렸다. 뭐 홍해 막 여기로 이제 지나야 석유가 이제 유통이 되고 여러 가지 원자재들이 유통이 되는데 거기에 무역길이 막히니까 막 배가 삥삥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뭐 단기간에 해프닝으로 끝날 일인가를 봤을 때 이런 지정학적 위기는 사실 이제 시작된 느낌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거대한 지정학적 불안의 사이클에 이제 초입에 들어선 느낌인데, 그러면 여기 있는 요인들 중에 뭐 하나라도 단순 해프닝으로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말 그대로 하나의 슈퍼 스퀴즈를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요인들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많이 동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정학적 위험에는 최근 홍해에서 발생한 후티 반군 공격으로 인한 선박 운항 중단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가자 지구에서 진행 중인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과 세계 무역을 방해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포함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 지금 무역망이 아주 꼬일 대로 꼬여서 비용은 비용대로 미친 듯이 늘어나고 원자재들이 제때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원자재의 가격도 상승을 하는데 생산량도 감소하게 되는 영향이 있다. 뭐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가 뭐 엄청난 곡창지대라고 하지만 여기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식량이 많이 끊기게 되고, 또 러시아가 파이프라인을 잠금으로 인해서 그런 공급적인 문제, 이런 것들까지도 다 원자재들의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쪽을 지나는 이제 원자재 길도 막히고 전쟁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이러한 지정학적 위기는 원자재 가격에 오랫동안 큰 영향을 매기는 그런 요인인 것은 분명하다. 또 다른 이유는 특히 농업 분야에서 원자재 공급은 물론 공급망을 방해하는 기후변화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기후변화들로 인해서 겨울에 추워야 되는데 겨울에 너무 따뜻해.
올해 겨울 진짜 안 춥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 추운 날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 이러면 겨울에 자라기 좋은 작물들은 한 해 농사가 그냥 와그리 망가지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반대로 영하 24도야. 이러면은 뭐 이게 작물이 뭐 자라겠냐는 거죠. 이런 기후 변화, 그런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해서 농업 분야의 그 원자재들이 큰 영향을 받을 확률이 크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지정학적 기후 변화 또는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공급 중단이 예상보다 클 경우 슈퍼스퀴즈는 더 깊어지거나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뒤이어서 이제 투자 부족에 대한 이야기도 해줘요. 탄소 제로 미래를 추구하는 세계는 구리, 은, 니켈과 같은 에너지 전이 금속에 대한 수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를 많이 써야 되고 비중이 높아지는 거다 보니까 매개체인 구리, 은, 니켈과 같은 이런 에너지 전이 금속들의 수요가 올라갈 거는 당연한 거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지금 은의 산업 수요량을 보잖아요. 지금 은의 산업 수요량이 미쳐 날뛰고 있어요. 역사상 최고치를 연일 갱신해. 역사상 최고치가 언제였냐면요, 이때였거든요. 은의 산업 수요가 2022년에 사상 최고치를 찍었는데 23년에 그걸 또 갱신하고 올해 한 번 더 갱신할 걸로 지금 추측이 되거든요. 지금 연일 갱신 중이잖아요. 이게 뭐 은만 그런 게 아니라 에너지 전이 금속들이 이 수요가 지금 미쳐 날뛰고 있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광물을 채굴하기 위한 투자가 충분하지 않아 에너지 전이 금속, 구리, 알루미늄, 니켈, 은에 대한 공급 부족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시장에서는 향후 10년 동안 금속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광물들은 채굴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전에 이미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라는 게 단순히 이제부터 뭐 슬슬 캘 준비할까, 이게 아니라 자금 집행이 미리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설비 투자라고 불러요. 그러면 앞으로 뭐 한 5년 뒤, 10년 뒤에 귀금속에 대한 생산량이 늘어나겠구나 알 수 있는데, 지금 금강 업체들 보면, 금강 기업들 보면 설비 투자 비용을 지금까지도 줄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즉 예전부터 줄여왔기 때문에 지금도 생산량이 지금 뭐 계속 내려가고 있지만, 압박받고 있지만, 앞으로 10년을 두고 봤을 때도 생산량이 계속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건 기정사실이다. 아니 원래 쓰던 대로만 써도, 원래 쓰던 수요대로만 해도 공급이 줄어드니까 재고가 부족해질 위기인데, 심지어 얘네들 에너지 전이 금속들은 지금 산업 수요가 미쳐 날뛰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에 지금 엄청난 수혜를 받고 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고를 보잖아요. 아주 대표적으로 그냥 은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코맥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귀금속 거래소죠. 여기에 보관된 은의 재고량이 계속 줄고 있어요. 2021년을 기점으로 미친 듯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2021년이 무슨 날이었을까요? 이제 은의 공급 적자 현황이거든요. 공급 적자라는 게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서 공급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2021년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했어요. 2022년에 역대 최고 찍었고요. 2023년에 엄청난 양의 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죠. 그리고 2024년 보니까 1900만 온스 정도의 은이 부족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2024년을 보면 한 요 정도가 더 부족해질 예정이다.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공급은 못 늘려. 어차피 앞으로 10년 동안 광산 공급량 안 늘어날 거야. 수요 지금 앞으로 지금 늘어나는 것만 해도 미쳐 날뛸 거고, 그러면 대략 1년에 1000만 온스에서 2000만 온스 사이에 그것만 모자라진다고 하더라도 이거 재고 다 없어지는 거 순식간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기서 2021년부터 공급 적자가 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얘네 그 코맥스에서 은의 재고량이 미친 듯이 줄어들고 있다. 지금 미친 듯이 빠지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많았던 그 재고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은의 재고가 뭐 그래도 다른 데로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상하이 금거래소를 한번 보잖아요. 이제 최근에 상하이 금거래소는 심지어 코맥스보다 은 가격이 15%가 비싸요. 15%가 더 비싼데, 근데 상하이 금거래소 얘네도 지금 은의 재고가 줄기 시작했다. 며칠 전에 1월 18일에는 역대급으로 엄청난 양의 실물 감소가 이제 나왔거든요. 실물 인출이 나왔습니다. 지금 확실히 은만 보더라도 재고가 미친 듯이 줄어들고 있다. 일단 공급 부족인 거
2021년부터 공급 적자인 거 알 수 있죠. 아직은 재고량이 400에서 지금 267까지 떨어졌으면 뭐 거의 절반, 이제 거의 절반 왔어요. 예, 거의 반토막 왔어요. 근데 2021년 사실 공급 적자량 그렇게 많지 않았죠. 진짜 본격적으로 많아진 거 2022년부터죠. 2022년, 2023년 2년 만에 반토막 났어요. 그 앞으로 2년 뒤면 재고 그냥 다 사라진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단순 계산으로 하면. 그러니까 야, 진짜 이게 진짜 원자재 슈퍼스퀴즈라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구나. 우리가 이제 이런 데이터를 보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구나. 막 요런 생각이 들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COP28 기후변화 회의에서 60개 이상의 국가가 2030년까지 전 세계 재생 가능 에너지 용량을 3배로 늘리려는 계획을 지지했습니다. 이는 재생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금속 수요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2050년까지 아예 탄소 중립으로 가겠다라고, 탄소 제로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물론 전쟁 이런 이슈들 때문에 몇몇 국가들은 우리 이거 도저히 진짜 이거 뭐 할 수가 없다.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할 수가 없다. 이러는 국가들도 있지만 전체적인 그 흐름 자체는 이쪽으로 아예 넘어가고 있다라는 건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막 시작한 그 사업들의 기초에서 이제 막 늘어나기 시작한 이 산업 수요가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이거는 지금 거대한 하나의 또 추세가, 이런 산업 수요의 증가는 그런 추세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귀금속 그 조사 보고서인 실버 인스티튜트, 그러니까 월드 실버 서베이의 자료에 따르면 지금 태양광, 전기차, AI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은에 대한 수요가 미쳐 날뛰고 있는 것이다 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뭐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라던가 5G, 그런 4차 산업혁명적인 거, 그리고 전기차, 뭐 그 다음에 태양광 이런 것들이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거냐, 아니면 이거는 거대한 트렌드냐 라고 보면 뭐 그 중에 몇몇은 아닐 수 있어도, 예를 들면 태양광 같은 게 빠질 수 있어도 전체적인 그러한 흐름, 은의 사용량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이 흐름은 거대한 사이클에 가깝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대규모 광산 프로젝트는 10에서 15년이 걸리는데 지난 10년 동안 핵심 에너지 전환 물질, 구리, 니켈, 은 등에 대한 탐사 및 생산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습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금이나 은이나 뭐 구리나 이런 광물들은 광산에서 채굴하려면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여기서는 15년에서 20년이라고 썼는데 이거는 아마도 완전 처음 기획 단계에서부터 쟀을 때를 아마 보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어떤 걸로 보나 아무튼 10년 이상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10년 이전에 설비 투자에 대한 자금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탐사도 안 해. 그런 자금 집행을 오히려 줄이고 있다. 지금 광산주들의 주가가요 박살이 나고 있어요. 아니, 금 가격 사상 최고치 돌파하는 이런 상황에서 광산주들의 사업 보고서를 보면 아주 그 박살이 나 있거든요. 박살이. 그 이유 자체가 뭐 여러 가지 비용적인 증가의 측면도 있지만 이런 기후 위기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금강 기업들이 되게 많이 힘들다. 그리고 과거에 한참 더 이전 과거에 금 가격이나 은 가격이 너무 싸서 생산량을 줄여놨어요. 그러니까 설비 투자 비용 자체를 집행할 여력이 안 되니까 집행을 안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산량이 줄어드는 거고, 만약에 이걸 뒤집어 엎고 싶다, 생산량을 어떻게 해서든 끌어올리겠다, 그럼 광산 생산량은 일단 불가능하고 기존에 있는 금이랑 은을 뭐 이제 전자제품에서 다시 채굴해서 재활용하는 이 공급을 늘리는 거 외에는 공급의 큰 부분은 광산 생산량인데, 이 광산 생산량은 앞으로 거의 10년간 하락할 거는 기정사실이다. 여기서도 이 분석과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원자재는 변동성이 매우 높은 자산군으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 강력한 공급 압박을 받기 쉬우며 현재 상황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거는 이제 다우존스 지수의 원자재 자산 책임자 브라이언 루크의 이야기를 넣어줬고요. 그래서 이렇게 원자재의 슈퍼스퀴즈가 뭐 제가 저 혼자 떠드는 말도 아니고 해외 귀금속 커뮤니티에서만 떠드는 말도 아니고, 원래 원자재가 엄청나게 오랜 그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주식시장 기껏해야 한 200년 됐나요? 네, 근데 원자재 투자 시장은 진짜 1000년도 넘었단 말이에요.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역사 속에서 변동성이 큰, 그러니까 이런 슈퍼스키즈가 일어나는 일은 정말 정말 많았고 흔한 일이다. 의외로 정말 긴 역사를 두고 봤을 때 상당히 흔한 일이다라는 걸 다양한 사람들, 이 업계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조언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새로운 생산에 대한 추가 투자가 없으므로 공급이 제한될 것입니다. 원자재 가격은 과거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의 적자가 2021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해서 22년 사상 최고치의 그 적자가 발생했고, 이 정도의 공급 적자는 앞으로 꾸준히 유지될 거다. 오히려 이것보다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을 것 같다. 왜냐? 공급은 앞으로 더 줄어들 거고 산업 수요는 더 늘어날 텐데 이것보다 더 줄어들기는 힘들고 오히려 늘어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봐야겠죠. 이는 현재 많은 원자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금속이 가장 상승 여력이 있을 것으로 말합니다. 재고 감소와 생산 능력 확장을 위한 투자 부족으로 인해 청정 에너지 금속 외에도 철강석도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철강석이 갑작스럽게 공급 압박을 받는 이유는 재고가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은 같은 경우에는 4천만 온스에서 지금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아직도 2,600만 온스의 은이 있고 상하이 금거래소에서도 많은 양의 재고가 아직까지는 좀 남아 있는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은 가격이 막 이렇게 막 공급 적자가 발생하고 막 진짜 미쳐 날뛰고 있는 그런 수요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건, 만약에 진짜 조작이라고 하더라도 조작이라는 걸 할 수 있는 이유 자체는 아직까지 재고가 받쳐주기 때문에. 근데 철강석 같은 경우에는 치솟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치솟았던 걸 최근에 이렇게 치솟는 흐름이 나타난 건 얘네는 재고가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공급 적자가 일어나면 그냥 바로바로 가격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철강석이 먼저 나타났을 뿐 다른 원자재들도 진짜 그 시기만 다르다 뿐이지 재고 고갈나는 거 한순간이다. 이게 뭐 하루아침에 해프닝으로 끝날 일도 아니고 거대한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 슈퍼스퀴즈는 그러니까 원자재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오랜 시간 동안 약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원자재의 엄청난 가격 상승까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여기 이 이야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큐리티스의 이분이 이제 이야기한 내용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HSBC 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폴 블록삼의 이야기로 마무리할 텐데요. 원자재 시장은 슈퍼스퀴즈 상태에 있으며 가격 상승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했는데, 사실 슈퍼스퀴즈 공급 대란이라고 하지만 공급 부족은 이미 그 상태에 있죠. 이미 공급 적자는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재고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원자재들이. 근데 이게 다 동나는 건 진짜 시간 문제고, 그 이후에 찾아올 이런 슈퍼스퀴즈가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주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내용들 중에 제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싶은 거는 딱히 없어요. 사람이 그냥 인터뷰에서 한 말을 제가 칼럼식으로 푼 거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져온 게 아니지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내용에 있는 데이터를 제가 직접 다 가져와서 보여드리면 산업 수요 폭등하고 있는 거 맞고 이 사이클이 오랫동안 지속될 거고, 올해도 오히려 작년보다 더 많은 산업 수요들이 늘어날 거라는 거 팩트죠. 더군다나 공급이 부족해지고 있는 거, 2021년을 기점으로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훨씬 더 오래 지속될 여지가 크다라는 거 당연하고 자명한 사실이다. 이것도 팩트고요. 이 다음으로 재고가 미친 듯이 줄어서 거의 2년 안 되는 시간 안에 거의 반토막이 났다라는 것도 당연한 사실이죠. 그냥 팩트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2021년을 기준으로 보면 지정학적 위기는 없었잖아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 2022년이었으니까 이렇게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게 이게 얼마나 좀 큰 일인가.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지정학적 불확실성, 그리고 기후위기, 녹색 에너지 전환, 이 중에 하나라도 뭔가
단기간에 해프닝으로 끝날 만한 게 없다. 이건 되게 거대한 추세고 당연히 추세 그 가운데 조금 뭐 완화시켜주는 기간도 있겠죠. 뭐 지금 이렇게 전쟁이라던가 이런 이슈로 인해서 몇몇 국가들은 우리 일단은 기후 뭐 탄소 중립 이런 거에서 잠깐 손 뗄래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전체 전 지구상의 세계의 국가들의 그런 기조로 봤을 때 녹색 에너지 전환 올해만 이렇게 그냥 좀 기후 변화가 많았던 걸까요? 내년부터는 다시 예전처럼 정상으로 돌아갈까? 라고 할 때 그럴 것 같진 않다. 이 기후 변화 그러니까 이건 농산물들에 특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거겠지만 어쨌든 이런 기후 변화도 이제는 트렌드에 접어들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예, 그렇고 이제 지정학적 문제 이것도 그냥 내년부터는 뭐 내후년부터는 다시 다 같이 평화협정 맺고 그냥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지정학적 위기가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과거랑 뭔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미국이 예전만큼 모든 국가들을 다 자기 손아귀에서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뭐 할 테면 해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국가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뭐 그게 러시아고 그게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도 그렇게 나타나는 거고 후티 반군들도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고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대만 짝꼭 찌르는 이유 그리고 실제로 뭐 전쟁까지 아마 이뤄지진 않겠지만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뭐 그게 우리가 지금 중국이 대만이랑 전쟁을 했대라고 하면은 와 진짜 상상도 못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이 새끼들 언젠간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 기조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거대한 추세다 라는 것도 충분히 납득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전에 2020년부터 이 귀금속 시장이 이렇다 이런 스퀴즈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이런 공급 대란이 진짜 시간 문제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기조랑 너무 똑같기 때문에 참 동감이 많이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선반영된 게 아닐까요? 최근 몇 년간 올라갔잖아요. 선반영된 게 아니냐? 선반영됐다면 은가격이 22불이 납득 가능한 가격인가? 예를 들면 선반영됐다라면 가격이 선반영됐다라면 지금처럼 재고가 빠르게 줄지 않겠죠. 원래 적정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그 균형을 이루는 상태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불닭볶음면을 제가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창고에 불닭볶음면 재고를 많이 쌓아놨어요. 한 100만 개쯤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안 팔리니까 100만 개까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공장을 닫아버렸어. 부지를 팔아버렸어. 그 기계도 다 팔고 이거 재고만 떨이하고 이제 그만해야지 라고 이제 마음 먹은 거죠. 근데 갑자기 불닭볶음면 챌린지라는 게 막 유행하면서 사람들이 불닭볶음면을 막 사 먹는 거예요. 진짜 엄청나게 빠르게 재고가 줄어들어요. 막 수요가 폭증해. 막 재고가 막 100만 개에서 내일 되니까 90만 개, 그 다음날 되니까 80만 개 이렇게 쭉쭉 줄어요. 이게 다 빠지고 있어. 근데 자 봐봐요. 그러면 사람들의 수요가 폭증을 했어요. 근데 공급량 얘는 이 불닭볶음면 내 회사는 그냥 불닭볶음면 공장을 폐쇄했기 때문에 수요는 100인데 공급은 0이야. 수요와 공급이 지금 안 맞죠? 예전에는 수요도 0이고 공급도 0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었지만 지금은 수요가 100이고 공급이 빵이에요. 그러면 얘 가격이 올라야 되잖아. 그죠? 불닭볶음면의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왜 안 오르냐 이거죠. 실제로 이렇게 돼도 가격 안 올라요. 왜냐? 재고가 있으니까. 아직 재고가 남아 있으니까. 그러면 재고가 먼저 줄어요. 재고가 없어져서 진짜 공급적인 타격을 느끼기 전까지는 이 수요자가 공급적인 타격을 느끼기 전까지는 가격을 더 높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고가 쭉 줄어들어서 막 나중에 막 몇 개 막 100개밖에 안 남고 막 이럴 때쯤 되면 사람들이 막 편의점에 갔어. 근데 불닭이 없어. 그래서 불닭 좀 이제 막 점주들이 불닭볶음면 평소처럼 이제 사람들이 막 많이 사러 오니까 주문을 20개를 했는데 2개밖에 안 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제 가격이 치솟거든요. 그래서 막 예전에 막 허니버터칩 사태 때 막 생각해보면 마트에서 허니버터칩에 이것저것 막 끼워 팔아서 무조건 막 5,000원에 팔고 막 그랬잖아요. 중고나라 같은 데 가면은 막 허니버터칩 하나에 막 4,000원에 팔고 포켓몬빵 막 5,000원에 팔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도 처음에 만약에 이런 재고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면
그렇지 않았다. 초반에는 사람들이 막 사러 먹으러 와도 가격이 그대로 있다가 이 재고가 이제 소진되는 순간, 그럼 얘들이 요즘 잘 팔리니까 공장 다시 돌려야지 하면은 공장 매입하고 기계들 다시 들이고 직원 뽑아가지고 이게 돌아가서 재고를 채우는 그 순간까지 재고가 못 버텨주면 그 중간 과정에서 스퀴즈가 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소비재들이나 아니면 예를 들면 뭐 닭고기, 돼지고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걔들 뭐 구제역 터지고 AI 조류독감 오고 해서 공급 싹 말라버리면은 이제 가격 치솟지만 걔네들이 금방 가격을 되찾는 이유는, 닭 같은 경우에는 성숙하는데 1개월인가 밖에 안 걸린다 그랬고 돼지가 6개월 걸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공급 대란이 터져도 다시 이 공급을 메꾸는데 1개월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1개월 뒤에는 공급이 메꿔지니까 가격이 이렇게 치솟았다가 1개월 뒤에 이렇게 쭉 떨어지거든요. 돼지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길죠. 돼지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다시 떨어진다. 근데 금이랑 은은 어떤가? 금이랑 은은 10년이 걸려요. 10년이. 공급이 다시 늘어나려면 10년이 걸려요. 가격이 올라가도.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10년이 걸려. 그러니까 가격이 10년 내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뭐 1970년부터 1980년까지 올라가고, 뭐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올라가고, 뭐 1933년부터 뭐 1947년까지 올라가고, 내내 올라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런 공급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인데, 근데 여하튼 재고가 아직 버텨주고 있으면 재고가 줄어든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가격이 사실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뜻인 거예요. 만약에 가격이 합당했으면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았겠죠. 재고가 특정 수준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었겠죠. 그럼 은의 재고가 소진되었음을 체감해서 가격이 슬슬 올라갈 때쯤은 언제로 예상하세요? 저 같은 경우 뭐 그런 건 당연히 알 수 없죠. 당연히 뭐 미래를 예측할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 그리고 추세적으로 봤을 때 재고가 빵이 될 때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보통 재고가 이제 어느 정도 임계점에 다다를 때부터 슬슬 올라가다가 이제 재고가 빡 이제 줄어들면은, 이제 거의 극단적으로 줄어들면 그때부터 가격이 미친 듯이 치솟는 현상들이 이제 스퀴즈 현상이거든요. 그러면은 스퀴즈는 2026년 초에 스퀴즈가 일어날 확률이 크고 2025년 말쯤부터 이제 슬슬 가격에서 반응이 꽤 오지 않을까라고, 뭐 그냥 이런 데이터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 이건 역사적 데이터로나 통계학적 데이터로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뭐 최근에 이제 은의 공급 적자량이나 산업수의 증가량이나 이런 추세로 생각을 해본 건데, 근데 만약에 하나의 변수는 뭐냐면 올해 혹은 내년에 경제 위기가 터진다 하면 좀 뒤로 밀릴 거예요. 은이 산업 수요가 전체 수요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경제 위기가 터지면 산업 수요량이 급격하게 줄어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위기가 터진다라고 하면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스퀴즈는 더 미뤄질 수도 있겠지만, 가격 상승의 추세랑은 좀 별개로 스퀴즈는 좀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그런 변수를 차단하고 보면 한 2026년쯤에는 스퀴즈가 일어나는 게 좀 당연한 수순이지 않나, 뭐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